북측에서 마련한 만찬이 끝난 후 일행들은 호텔로 이동했다. 스캇 노턴은 당시를 기억했다. 호텔에 도착했는데 건물 자체에서 쾌쾌한 냄새가 났었습니다. 마치 홍수가 난 후 건조된 듯한 냄새처럼 느껴졌어요. 또한 오래된 그 호텔 건물 안에는 즐길 거리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무척이나 무료했습니다. 단, 호텔에서 놀라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객실의 크기가 너무나도 컸다는 것이었어요. 객실 하나가 거의 콘도 한 채 크기만 했습니다. 노턴의 바로 옆 호실은 포크가 배정을 받았다. 노턴은 포크와 한잔 기울이면서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그와 함께 최상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이미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릭 플레어의 모습이 보였다. 플레어와 동석한 그들은 점차 미쳐가고 있던 네이처 보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에 심적으로 큰 동요를 일으키고 있었다. 심지어 플레어는 노턴에게 스캇, 내 생각에 우리가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묻기까지 했다. 이에 대한 노턴의 답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이었다. 플레어가 당시의 환경에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더 네이처 보이, 이 플레어의 일상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었다. 이 플레어가 누구란 말인가? 그는 멋들어지고 높은 명성을 지녔으며 지상에서는 리무진을, 하늘에서는 제트기를 타는 그런 남자였다. 게다가 매력적인 여성들의 입술을 빼앗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탕아, 그가 바로 이 플레어이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낯선 나라에 와서 통제와 감시를 받고 있으며 여권까지 압수를 당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정말로 미쳐버리고 말 노릇이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투어 장소로 이동하던 도중 플레어의 담당 수행원은 네이처 보이의 롤렉스 시계에 단순한 관심을 보였는데 플레어는 이 단순한 관심조차 무척이나 신경이 쓰일 지경이었다. 네이처 보이의 불안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흘러갔다. 여전히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새벽 5시 무렵 비숍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했다. 그 시기 비숍의 하루 일과는 기상과 동시에 조깅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약 4-5마일가량 달린 후 간단한 아침 식사를 먹으며 오전을 맞이했던 비숍이었다. 그날도 비숍은 어김없이 자신의 패턴대로 몸을 움직였다. 빨간색 상의와 검은색 야구 모자를 눌러쓴 차림으로 러닝 준비를 마친 그는 그 길로 호텔을 빠져나가 어두운 평양 시내를 질주했다. 이른 시간이라 거리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비숍의 발걸음이 쌓일수록 짙은 어둠 사이로 아침을 알리는 햇살이 조금씩 번져갔다. 어느새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때 평양 시민들의 눈에 이상한 차림을 한 낯선 외국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비숍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비숍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고 곧바로 호텔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숙소에 복귀한 비숍은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오누에게 들려주었고 오누는 그의 경험이 부러운 듯 비숍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사이 그들의 수행원은 해당 사태를 파악했고 비숍에게 찾아와 독단적인 행동 및 승인받지 않은 의복 착용은 절대로 두 번 다시 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다. 그로 인해 비숍은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더 이상 조깅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비단 비숍에게 국한된 경고는 아니었다. 항복 일행은 허가 없이 호텔 밖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과 외부 이동 시 사전에 안내된 의복을 반드시 착용할 것, 그리고 그 누구도 열애 없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함께 식사 장소로 이동한다는 통보가 전해졌다. 다행히도 이 통제를 어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치된 준수는 잠시 후 언급할 노턴의 경험이 큰 몫을 차지했다. 말 그대로 그들은 호텔에 갇힌 채 개인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저 호텔 안을 돌아다닌다거나 3-3-5 모여 카드를 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고 비숍과 플레어는 호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하기도 했다. 투콜드 스콜피오는 당시를 회상했다. 객실에는 TV가 있었지만 2-3개 정도의 채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 나왔기에 무료한 시간을 달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심심한 나머지 이따금씩 창밖에 사람들을 구경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북한 도착 이후 노턴은 이 기별을 집에 전하기 위해 몇 차례나 전화 연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고 이틀째가 되어서야 간신히 통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전화 연결에 기뻤던 노턴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이제야 통화가 이루어진 것을 두고 화가 난 상태였다. 그녀는 남편이 동료들과 어울려 즐기느라 통화 연결이 늦어졌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실제로 노턴은 이틀 동안 북한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지냈기에 파티를 즐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그의 부인으로서는 이 사실을 알 길이 없었고 그저 계속해서 남편을 다그칠 뿐이었다. 억울했던 노턴은 이 오해를 풀고자 당시 상황을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심코 북한에 대한 험담이 나오고 말았다. 그 순간 통화가 끊어져 버렸고 노턴은 화가 난 아내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다. 잠시 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노턴이 문을 열자 무장한 군인들이 우두커니 그의 앞에 서 있었고 그들은 곧장 노턴을 붙잡아 지하의 어느 한 취조실로 끌고 갔다. 노턴은 당최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으나 무장한 그들 앞에 복종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당국에 대해 그딴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고 소리치며 당을 모욕한 것에 대해 문책하기 시작했다. 노턴은 불현듯 아내와 나눈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 스쳤고 그제야 도청을 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기에 이른다. 그 일에 대해 해명한 노턴이었으나 그들은 노턴의 변명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계속된 추궁을 받자 노턴은 불안을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고 소리 소문 없이 이대로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게 이르렀다. 다행히도 그는 엄중 경고를 받은 후 객실로 되돌려 보내졌다. 노턴은 다시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공포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후 노턴은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는 방북 일행들이 각자의 행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효과 외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급기야 신경이 곤두선 투콜드 스콜피오와 호크는 투어 버스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기도 했다. 이 일을 제외하면 그들 모두는 겉으로 드러난 트러블 없이 북한에서의 시간을 무사히 방어해냈다. 투어 마지막 날 일본 프로레슬링의 전설 리키도전의 생가를 방문한 방북 일행은 북측에서 준비한 저녁쇼를 즐기는 것으로 모든 투어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제 그들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할 지상 최대 규모의 프로레슬링 이벤트 평양제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